엄마 차가워. 네 살배기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2019년 9월 압록강 한가운데서였습니다. 임신 6개월의 몸으로 군용 배낭에 아이를 업은 채 강을 건너던 서경이 가명, 당시 32세에게 그 순간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물은 생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9월의 압록강은 여름 장마가 지나간 직후라 수위가 높았고 산에서 흘러내린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경희의 허벅지까지 차오른 물속에서 배낭 밖으로 나온 아들의 작은 다리는 이미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윤호야. 조금만. 경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강바닥이 푹푹 꺼졌습니다. 진흙이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물살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몸이 자꾸 하류 쪽으로 밀려났습니다. 경희는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넘어지면 안 됩니다. 넘어지는 순간 뱃속의 아이도 등에 업은 아이도 자신도 모두 죽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어깨에 압력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그녀의 어깨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소리 없이 그저 작은 손으로 엄마의 어깨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경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이도 알고 있다는 것을, 지금이 얼마나 위험한 순간인지, 소리내면 안 된다는 것을, 엄마와 함께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네 살배기 아이가 온몸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쌌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우리 살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 시야가 흐려집니다. 한 발이라도 잘못 디디면 그대로 물에 휩쓸려 갑니다. 경희는 눈물을 삼키고 다시 발을 내디뎠습니다. 저 멀리 중국 쪽 강변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브로커가 켜놓은 신호등이었습니다. 경희는 그 불빛만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10분이 지났을까? 20분이 지났을까?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물, 무거운 몸, 떨리는 다리, 그리고 어깨를 꽉 잡고 있는 아이의 작은 손. 그것만이 현실이었습니다. 마침내 발밑에 돌이 느껴졌습니다. 강변에 다다른 것입니다. 경희는 마지막 힘을 짜내 물 밖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우리 도착했어?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희는 아들을 배낭에서 내렸습니다. 아이의 하반신은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바짓가랑이에서 물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해냈어. 이제 괜찮아. 경희는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목 놓아 울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직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국경경 비대가 언제 나타날지 몰랐습니다. 빨리 가요.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요. 브로커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경희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걸어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경희가 겪게 될 지옥 같은 여정은 상상을 초월했으니까요.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태국 수용소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악몽을, 그곳에서 겪게 될 끔찍한 출산을, 그리고 3KG 아기의 기적을. 서경이가 태어난 곳은 함경북도 온성군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1985년 추운 겨울날 그녀는 탄광 노동자의 딸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서만철은 매일 어둠 속에서 석탄을 캤고 어머니 김순옥은 농장에서 해가 뜨면 나가 해가 지면 돌아왔습니다.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겨울이면 아버지가 탄가루 묻은 손으로 군고구마를 구워주었고 여름이면 어머니가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 매운탕을 끓여주었습니다. 경희는 그런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노래였습니다. 경희야, 학교에서 노래 한번 불러봐라.
초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학예회 준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경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의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 목소리가 천사 같구나. 도 대회에 나가봐야겠다. 그해 가을, 경희는 함경북도 학생예술경연대회에 나갔습니다. 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경희는 떨렸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노래가 시작되자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두려움도, 떨림도, 긴장도, 오직 노래만이 남았습니다. 고향의 봄을 불렀습니다.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1등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경희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군에서 간부들이 찾아왔습니다. 도 예술단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15세가 되던 해 경희는 청진시 도 예술단에 입단했습니다. 북한에서 예술단원이 된다는 것은 특권이었습니다. 배급이 일반인보다 2배 많았습니다. 한 달에 쌀 20kg, 옥수수 10kg, 돼지고기 3kg. 당시 일반 주민들이 굶어 죽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술단원들은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공연도 많았습니다. 청진시 인민문화궁전, 무상군 노동자회관, 온성군 당청사, 함경북도 전역을 돌며 공연했습니다. 경희의 대표곡은 우리의 총대였습니다. 그녀가 이 노래를 부르면 관객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무, 노래 정말 잘하네. 다음에 우리 공장에도 와서 불러줘. 공연이 끝나면 간부들이 선물을 줬습니다. 중국산 비누, 일본산 화장품, 러시아산 초콜릿. 일반 주민들은 구경도 못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경희는 이것들을 집으로 가져가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우리 딸 덕분에 잘 살겠구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가난했던 집안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탄광에 가지 않았습니다. 딸의 예술단 배급으로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경희는 행복했습니다. 매일 노래 부르고 무대에 서고 박수 받고 이것이 천국이라면 천국이었습니다. 2007년까지는 그해 봄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경희야,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다. 빨리 와봐라. 아버지의 다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경희는 공연을 중단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 한쪽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합니다. 경희는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를 온성군 인민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의사가 진찰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뇌출혈이 심합니다. 수술해야 하는데 약도 없고 장비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돈이 있으면 중국에서 약을 구해올 수 있습니다. 주사 한 대에 100달러입니다. 100달러. 당시 북한 노동자 1년치 월급이었습니다. 경희에게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재발효 의사 동무,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미안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경희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예술단에서 번 돈을 모두 꺼냈습니다. 공연 선물로 받은 물건들을 장마당에 내다 팔았습니다. 중국산 TV, 일본산 녹음기, 러시아산 시계 모두 합쳐 300달러를 만들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중국산 약을 구했습니다. 주사 3대를 마쳤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래, 이제 괜찮다. 하지만 약값은 계속 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경희는 돈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술단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같은 예술단의 선배 언니가 귀띔해줬습니다. 경희야, 중국 가면 돈 벌 수 있어. 식당에서 일하면 한 달에 300달러는 받는데. 정말요, 언니? 그래. 내 친구가 갔다 왔는데 진짜래. 너도 한번 가볼래? 경희는 고민했습니다.
탈북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로 갑니다. 운이 나쁘면 총살당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살려야 했습니다. 2009년 3월 경희는 결심했습니다. 탈북하기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40대 남자였습니다. 담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두만강으로 넘을 거야. 500달러 줘. 지금 당장은 없고요. 중국 가서 벌어서 드릴게요. 안 돼. 먼저 줘야지. 제발이요. 어머니 치료비 때문에 가는 건데. 브로커는 한참 경희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됐어. 대신 중국 가서 꼭 보내. 안 보내면 내 가족 알지? 예, 꼭 보내드릴게요. 2009년 3월 15일 새벽 2시 경희는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당시는 3월이라 강이 얼어 있었습니다. 얼음 위를 걸어서 건넜습니다. 20분 만에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제부터 조심해. 공안한테 걸리면 끝이야. 브로커가 경고했습니다. 경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옌벤으로 향했습니다. 옌벤에 도착한 경희는 조선족 식당에 취직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설거지, 청소, 서빙.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월급은 250달러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돈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박철수를 만났습니다. 아가씨, 여기 자주 오세요? 43세의 조선족 남자였습니다.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경희보다 15살이나 많았습니다.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네. 힘들죠? 괜찮아요. 박철수는 그날 이후 매일 식당에 왔습니다. 항상 경희가 좋아하는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짜장면, 탕수육, 짬뽕, 그리고 경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고향이 어디예요? 온성이요. 아, 거기 두만강 건너면 바로잖아요. 네. 가족은? 부모님 계세요. 보고 싶겠네요. 네. 3개월 후 박철수가 경희에게 청혼했습니다. 경희 씨, 나랑 결혼해요. 2,000달러 줄게요. 경희는 놀랐습니다. 네. 갑자기 무슨. 경희 씨 어머니 치료비 필요하잖아요. 내가 도와줄게요. 하지만 생각해봐요. 나쁜 조건 아니잖아요. 경희는 고민했습니다.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철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좋아요. 2009년 7월 경희는 박철수와 결혼해서 가짜 신분증을 만들었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뇌물을 주니 호적을 위조해줬습니다. 모든 게 불법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을 빌려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하객이 100명도 넘게 왔습니다. 경희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화려한 잔치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박철수는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취하면 인격이 변했습니다. 야, 밥이 왜 이래? 죄송해요. 죄송하면 다야? 다시 해. 네.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박철수가 경희를 때렸습니다. 탈북년 주제에 까불어 따기가 날아왔습니다. 경희는 넘어졌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당신, 왜 이래요? 닥쳐. 내가 돈 줘서 산 거 아니야? 경희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더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버텨야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2012년 여름 경희는 밀수업자를 통해 북한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시죠? 저도 잘 있어요. 짧은 편지였습니다. 한 달 후 답장이 왔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읽는 순간 경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언니, 나야 순이야. 어머니가 또 편찮으셔. 자주 쓰러지세요. 약 구할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 가고 계셔. 내가 모시고 있긴 한데 언니가 보고 싶다고 하셔. 언니, 어떡하면 좋을까? 경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중국에 있으면서 제대로 돌보지 못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린 동생이 혼자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내가 곁에 있었어야 하는데, 내가 옆에서 모셔야 했는데, 경희는 결심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기로 남편 몰래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1년 동안 800달러를 모았습니다. 브로커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를 중국으로 데려올 수 있나요? 무슨 상태인데? 자주 쓰러지세요. 약이 필요한데 중국에서 치료받으면. 브로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은 힘들어. 강 건너는 게 쉽지 않아. 그럼 제가 직접 가서 모셔올게요. 뭐, 너 미쳤어? 탈북자가 다시 북한 가면 잡혀. 괜찮아요. 조심할게요. 내 목숨이니까 알아서 해. 돈은 $1000야. 경희는 모았던 돈을 모두 브로커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2013년 9월 다시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역주행이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은 새벽 2시였습니다. 브로커가 국경경비대에게 뇌물을 주고 눈 감아주기를 부탁해 놓았습니다. 경희는 조심스럽게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3월에 건넜을 때는 얼음이었는데 9월은 물이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깊은 물이었습니다. 장마가 지나간 직후라 수위가 높았습니다. 이렇게 깊은 줄 몰랐는데 경희는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만나야 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물은 무릎까지, 허벅지까지,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경희는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하지만 물살이 너무 셌습니다. 몸이 자꾸 하리로 밀려났습니다.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약속 장소에서 벗어나면. 경희는 온 힘을 다해 팔과 다리를 찼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물살은 점점 더 세졌습니다. 으악! 경희는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물이 입으로, 코로 들어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어머니를 못 보는 건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더 내려가면 죽어.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경희가 약속한 경비대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구역 경비대였습니다. 회오리 있어. 거기 가면 못 나와. 경희는 그제야 봤습니다. 30m 앞에 거대한 회오리가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빨려 들어가면 끝이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경희는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경비대 분대장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잡아! 분대장이 경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경희는 간신히 강변으로 올라왔습니다. 핵, 감사합니다. 너 뭐야? 어느 구역이야? 경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거 수상한데 잠깐 보이부에 가자. 경희는 체포됐습니다. 끌려간 곳은 군 보이부 구금시설이었습니다. 일명 똥굴이었습니다. 철문이 열리자 암흑이 펼쳐졌습니다. 가로세로 1m 남짓한 콘크리트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없었습니다. 전등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들어가. 경희는 밀려 들어갔습니다. 철문이 쾅 닫혔습니다. 자물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경희는 손을 뻗어봤습니다. 차가운 벽이 느껴졌습니다. 한 발짝 걸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발짝도 걷지 못했습니다. 벽에 부딪혔습니다. 정말로 1m밖에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구석에 양철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소변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물도 없었습니다. 밥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첫날은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셋째 날이 되자 배가 고팠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나 여기서 죽는 건가? 경희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구 없어요. 물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경희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목이 쉴 때까지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넷째 날 경희는 시간 감각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둠만이 있었습니다. 경희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건가? 죽은 건가? 여기가 지옥인가? 다섯째 날 문이 열렸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3일간 어둠에 있다가 갑자기 빛을 보니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바다. 보이부 요원이 옥수수죽 한 그릇을 밀어 넣었습니다. 경희는 눈물을 흘리며 죽을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여섯째 날부터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첫날은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둘째 날이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빛이 없으니 낮과 밤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날쯤 되자 배가 고팠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경희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구 없어요. 물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목이 쉴 때까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넷째 날 경희는 환청을 들었습니다. 경희야, 여기 있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고생이 많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환청이었습니다. 경희는 미쳐갔습니다. 다섯째 날 문이 열렸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경희는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4일간 어둠에 있다가 갑자기 빛을 보니 눈이 따가웠습니다. 바다. 보이부 요원이 옥수수죽 한 그릇을 밀어 넣었습니다. 경희는 눈물을 흘리며 죽을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죽을 다 먹었습니다. 물도 한 컵 주었습니다. 경희는 단숨에 마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내일부터 신문이다. 준비해.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여섯째 날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신문실은 차가웠습니다. 콘크리트 벽, 철제 책상, 철제 의자, 밝은 전등이 경희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이름, 서경희입니다. 나이, 28세입니다. 어디서 왔나? 온성군입니다. 온성에서 왜 강을 건넜나? 경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어머니가 아파서요. 어머니, 중국에 있나? 아니요. 북에 계세요. 그럼 왜 강을 건넜나? 중국에 있다가 어머니 소식 듣고 돌아오려고. 거기서 뭐 했나?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식당? 결혼은? 중국 남자랑 결혼했지? 아닙니다. 거짓말. 얼마 받았어? 받은 거 없습니다. 교회 다녔나? 한국 사람 만났나? 한국 드라마 봤나? 아닙니다.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요원이 책상을 쳤습니다. 경희는 움찔했습니다. 신문은 매일 이 시간씩 이어졌습니다. 같은 질문, 같은 대답, 같은 협박. 경희는 지쳐갔습니다. 8일째 되던 날 요원이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왔다. 정말요? 근데 못 만나. 왜요? 넌 반역자니까. 중국 가서 조국을 배신한 년이니까. 제발이요. 한 번만. 안 돼. 경희는 울었습니다. 9일째 어머니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담배 60보루를 들고 왔습니다. 보이부 서장은 담배를 보고 웃었습니다. 이것 봐. 진작 이렇게 하지. 담배 60보루는 시장가로 약 600달러였습니다. 어머니가 집 교환을 해서 만든 돈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데려가. 경희는 풀려났습니다. 9일 만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몸도 많이 마르셨고 걸음걸이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많이 편찮으신 것 같은데. 괜찮다 경희야. 나이 들면 다 이래. 너 만나러 오느라 좀 무리했을 뿐이야. 오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좀 까졌어. 괜찮아. 어머니. 경희는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죄인이에요. 제가. 아니야. 내가 무슨 죄가 있니? 엄마 살리려고 그런 건데.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정말. 나도 보고 싶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별의 시간이 왔습니다. 경희야, 이제 가야 한다. 어디요? 집결소. 거기서 3개월 있어야 한대. 어머니, 괜찮다. 3개월 금방 지나가. 엄마가 기다릴게. 어머니, 건강하세요. 너도. 경희는 집결소로 이송됐습니다. 온성군 집결소는 낡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정원은 100명이었지만 실제로는 150명이 넘게 갇혀 있었습니다. 들어가. 철문이 열렸습니다. 역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땀, 대소변, 곰팡이가 뒤섞인 악취였습니다. 경희가 들어서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여자 어디서 봤는데? 예술단에서 노래하던 애 아니야? 맞다. 청진에서 공연한 거 봤어. 헐, 예술단 출신이 왜 여기 와?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경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여기 앉아. 40명이 한 방에 생활했습니다. 바닥은 차가운 콘크리트였습니다. 이불은 얇은 담요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첫날 밤은 지옥이었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경희는 옆 사람에게 바짝 붙어서 체온으로 버텼습니다. 아침 6시 기상 나팔이 울렸습니다. 모두 일어나. 점호. 40명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서경이. 예. 김순자. 예. 목소리가 작으면 다시 시켰습니다. 아침 식사는 옥수수죽이었습니다. 건더기는 거의 없고 물만 가득했습니다. 경희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하지만 먹어야 했습니다. 오전 8시 노역이 시작됐습니다. 집결소 주변 밭에서 일했습니다. 야, 손이 왜 이렇게 느려? 감시원이 경희를 발로 찼습니다. 예술단에서 고생 안 해봤지? 여기선 일해야 밥 먹어.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더 빨리 해. 경희는 울면서 일했습니다. 저녁 8시 문화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예술단 출신 나와. 감시원이 경희를 불렀습니다. 노래 한 곡 해봐. 목이 안 좋아서. 뭐, 감히 거역해? 너 똥굴 다시 가고 싶어? 아닙니다. 그럼 빨리 나와. 경희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총대 불러봐. 경희의 대표곡이었습니다. 경희는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총대를 메고 가는 우리.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났습니다. 앞길에 영광이 있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의 총대, 영광의 총대. 마지막 소절에서 경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0명의 수감자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감시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예술단 출신이네. 내일도 불러줘. 다음 주 상부 시찰 때도 불러야 해. 경희는 인형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의 심심풀이 도구가 됐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노래를 시켰습니다. 거절하면 다른 수감자 40명을 전부 세운다고 협박했습니다. 경희는 어쩔 수 없이 불렀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흘렀습니다. 2013년 12월 경희는 집결소에서 석방됐습니다. 운 좋다. 노래 잘해서 봐준다. 다시는 중국 생각하지 마. 담당 보위원의 경고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지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중국 갔다 왔대. 돈 많이 벌었을 텐데 중국 남자한테 팔려갔다더라. 온갖 소문이 돌았습니다. 경희는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감시였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나? 집에서 어머니 간병하고 있습니다. 누구 만나나? 아무도 안 만납니다. 전화 통화는 안 합니다. 중국 남편은 연락 끊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경희는 다시는 그 남자와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의 3년은 악몽이었습니다. 매일 맞고 모욕당하고 물건 취급받던 그 시간들. 경희는 박철수의 목소리조차 듣기 싫었습니다. 정말 끊었나? 거짓말하면 안 된다. 정말입니다. 다시는 중국 갈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야지. 조국을 배신한 죄를 뉘우치고 살아야지. 요원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중국 물건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깨끗하네. 이번엔 넘어간다. 하지만 계속 보고 있을 거야. 경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2시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쾅쾅. 누구세요? 보이부다. 문 열어. 급습 조사였습니다. 요원들이 집 안을 뒤졌습니다. 중국 물건 없나? 중국 돈 있나? 없습니다. 휴대전화는? 없습니다. 정말? 예. 다행히 경희는 모든 것을 미리 치워놨었습니다. 중국에서 가져온 물건은 이미 장마당에 다 팔았습니다. 이번엔 넘어갔네. 조심해. 우리가 계속 보고 있어. 경희는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아. 미쳐버릴 것 같아. 그때 친구 미영이 조언했습니다. 경희야, 결혼해. 결혼? 그래. 정상적으로 가정 꾸리고 살면 감시가 줄어들어. 하지만 누가 나 같은 여자를. 내가 소개해줄게. 우리 동네 총각 하나 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장가를 못 가. 2014년 3월 경희는 김진호를 만났습니다. 38세, 탄광 노동자였습니다. 키가 작고 외모도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경희 씨, 저 형편이 어렵긴 한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야말로 탈북 전력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 잘 살면 되죠. 경희는 고마웠습니다. 2014년 4월 경희는 김진호와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감시는 조금 줄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은 더 심해졌습니다. 일자리를 잃었어. 뭐라고요? 탄광이 문을 닫았어. 석탄도 안 나오고 장비도 고장나고 이제 일할 곳이 없어.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요? 장마당에 나가야지. 뭐라도 팔아야 해. 경희는 장마당에 나갔습니다. 중국 밀수품을 팔았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활이었습니다. 2015년 봄 경희는 임신했습니다. 여보,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 고마워. 남편은 기뻐했습니다. 어머니도 기뻐했습니다. 손주를 보다니 이 할미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나. 경희는 행복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가족이 있었습니다. 5월에는 아들 윤호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2019년 1월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배가 아파. 여보, 괜찮아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진찰했습니다. 간암 말기예요. 뭐라고요? 경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019년 4월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희야, 미안해. 아기, 잘 키워. 여보, 까지 마요. 하지만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경희는 혼자가 됐습니다. 어머니, 아기, 그리고 자신, 셋이서 살아야 했습니다. 과부가 된 경희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옥수수 뻥튀기를 팔았습니다. 한 사발에 500원씩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팔아봤자 3,000원이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500원 정도였습니다. 그 돈으로 아기 기저귀를 사고 옷도 사고 밥을 샀습니다. 경희는 뻥튀기 껍질로 죽을 쑤어 먹었습니다. 으앙, 으앙. 아기는 배고파서 울었습니다. 경희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윤호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경희는 이웃집에 갔습니다. 언니, 조금만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경희야, 미안해. 우리도 없어. 우리 애도 굶고 있어. 그럼 밀가루라도. 그것도 없어. 정말 미안해. 경희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경희는 젖을 물렸지만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으앙, 으앙앙. 윤호야, 엄마가 못난 거야. 경희는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어느 날 밤 경희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아. 북한에서는 희망이 없어. 차라리 한국에 가서 아이라도 제대로 키우자.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한번 잡혔던 전과자였습니다. 다시 탈북하다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로 갑니다. 아니, 총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면 경희는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브로커 연락처가 은밀하게 돌았습니다. 장마당에서 중국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언니, 중국 가는 방법 좀. 쉿, 조용히 해. 여기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제발이요. 저 정말 절박해요. 그녀는 경희를 골목으로 데려갔습니다. 너 미쳤어? 한번 잡혔던 애가 또 가려고? 아이가 굶어 죽어요. 제발 좀. 여자는 한참 경희를 쳐다봤습니다. 내일 밤 10시 장마당 뒤 폐가로 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날 밤 경희는 폐가로 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조선족이었습니다. 들었어. 아이 데리고 간다며? 네. 미친 짓이야. 아이는 울어. 강 건널 때 울면 다 들켜. 수면제 먹이면. 그래도 위험해. 게다가 넌 정가자잖아. 또 잡히면 총살이야. 알아요. 하지만 가야 해요. 브로커는 담배를 피웠습니다. 돈은? 경희는 침을 삼켰습니다. 얼마면 되나요? 아이까지 둘이면. 2,000달러. 2,000달러. 경희는 절망했습니다. 2,000달러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뻥튀기 팔아서 모으려면 10년도 넘게 걸렸습니다. 없으면 포기해. 이건 장난 아니야. 기다려주세요.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언제까지? 3개월 주세요. 제발이요. 브로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9월까지. 그때까지 못 구하면 포기해. 감사합니다. 경희는 미친 듯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했습니다. 경희야, 너 죽겠다. 몸이 나만하질 않아. 괜찮아요, 어머니. 전 튼튼해요. 뭐하러 그렇게 돈을 모으니? 경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 탈북 계획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600달러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경희는 집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집이었습니다. 작은 단층 집이었지만 경희와 윤호가 사는 유일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을 팔려고 해요. 내 집을? 왜? 그럼 너희 어디서 살아? 친척 집에 얹혀 살면 돼요. 윤호 키우려면 돈이 필요해요. 경희야. 어머니는 경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엄마한테 말해봐. 아니에요. 정말 윤호 때문이에요. 밥도 제대로 못 먹이고. 알았다. 집 팔아라. 하지만 위험한 생각은 하지 마라. 알았지? 네, 어머니. 경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집을 팔았습니다. 800달러를 받았습니다. 총 1,400달러. 아직 600달러가 부족했습니다. 경희는 친척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삼촌, 돈 좀 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경희야, 우리도 없어. 정말 미안하다. 이모, 제발이요. 경희야, 너 중국 갔다 왔다고 소문 다 났어. 우리한테 피해주지 마. 보이부가 우릴 어떻게 보겠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경희는 절망했습니다. 그때 친구 미영이 나타났습니다. 경희야, 내가 들었어. 한국 간다며? 경희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동네가 좁아. 다 알아. 돈 부족하다며? 미영아, 내가 줄게. 뭐? 미영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600달러. 내가 모은 거야. 미영아, 이걸 어떻게 받아? 너 한국 가서 잘 살아. 그리고 나중에 여유 있으면 갚고 없으면 말고. 미영아, 고마워. 정말. 경희는 친구를 꼭 껴안았습니다. 2019년 9월 경희는 드디어 2,000달러를 마련했습니다.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돈 다 모았어? 네. 여기요. 경희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건넸습니다. 브로커는 돈을 세어봤습니다. 정확하네. 9월 20일 밤 11시 압록강 상류 지점. 늦으면 안 돼. 네. 아이한테 수면제 먹여. 이거. 브로커는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어른 용량 2알. 아이는 한 알만 먹여. 네. 절대 울면 안 돼. 울면 다 죽어.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경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지만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친구 결혼식 갔다 올게요. 윤호 데리고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경희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울지 마. 어서 가거라. 경희는 뒤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 100m쯤 떨어진 곳에서 경희는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경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브로커를 따라 압록강으로 향했습니다. 아이한테 수면제 먹였어? 네, 잘했어. 이제 곧 건너야 해. 경희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호야, 조용히 해야 해. 알았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 살배기 아이가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가? 좋은 곳, 밥 많이 먹을 수 있는 곳. 정말? 응, 그러니까 조용히 해야 해. 알았어, 엄마. 경희는 아들을 군용 배낭에 넣었습니다. 다리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압록강으로 들어갔습니다. 압록강을 건넌 후 경희는 중국 안전가옥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12시간을 달렸습니다. 청도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버스를 타고 18시간을 달렸습니다. 곤명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해. 공안 단속이 심해. 브로커가 경고했습니다. 경희는 긴장했습니다.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곤명에서 또 버스를 탔습니다. 이번에는 국경도시까지 갔습니다. 7시간이 걸렸습니다. 차 안은 덥고 비좁았습니다. 경희는 임신 6개월의 몸으로 견뎌야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음식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거 못 먹겠어. 윤호야, 먹어야 해. 안 먹으면 힘이 없어. 싫어. 이상한 맛이야. 중국 남쪽 음식은 달고 기름졌습니다. 북한 사람 입맛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경희도 먹으면 토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브로커가 고추장을 건넸습니다. 이거 먹어봐. 한국 거야. 경희는 고추장을 받았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고향? 냄새다. 밥에 고추장을 비볐습니다.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경희는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담그던 고추장 맛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먹던 그 맛이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아니야. 너무 맛있어서. 아들도 고추장을 먹었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다. 그치? 많이 먹어. 고추장 덕분에 경희는 밥을 먹고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2주 후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부터 걸어가야 해. 산을 넘어야 해.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경희는 놀랐습니다. 산이요? 얼마나 가야 하는데요? 3일. 쉬지 않고 가면 3일. 3일을 이 몸으로 못 가겠으면 여기 남아. 하지만 잡힐 거야.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일행은 11명이었습니다. 경희와 아들, 그리고 다른 탈북자 9명이었습니다. 밤에 출발했습니다. 산은 예상보다 험했습니다. 길도 없었습니다. 가파른 경사, 미끄러운 바위, 가시덤불. 경희는 아들을 업고 올랐습니다. 엄마, 무거워. 괜찮아. 엄마가 업어줄게. 엄마 힘들잖아. 나 내려줘. 나 걸을게. 내 살배기 아이가 엄마를 걱정했습니다. 경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윤호야, 고마워. 엄마, 나 걸을게. 진짜 걸을 수 있어. 경희는 아들을 내렸습니다. 아이는 나무가지를 주워 지팡이처럼 짚었습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엄마, 이리 와. 여기 길 있어. 다른 일행들이 감탄했습니다. 저 아이, 대단하네. 어른보다 씩씩하잖아. 엄마가 고생하니까 아이도 힘내는구나. 8시간을 걸었습니다.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내리막길이 시작됐습니다. 내리막이 더 위험했습니다. 비가 와서 지늘길이 됐습니다. 미끄러웠습니다. 조심해. 천천히 가. 브로커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경희는 발을 헛디뎠습니다. 으악! 그대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5미터쯤 굴러내렸습니다. 엄마!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일행들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아요? 배는요? 배 다쳤어요? 경희는 조심스럽게 손을 배에 댔습니다. 피는 나지 않았습니다. 출혈은 없었습니다. 괜찮아.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네요. 경희는 일어났습니다. 계속 가야 했습니다. 3일을 걸었습니다. 산을 넘고 또 넘었습니다. 정글을 지나고 강을 건넜습니다. 경희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있었습니다. 엄마 힘내. 조금만 가면 돼. 네 살배기 아이가 엄마를 응원했습니다. 마침내 메콩강에 도착했습니다. 쪽배 타고 건너면 태국이야.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경희는 쪽배에 올랐습니다. 물살이 거셌습니다. 배가 흔들렸습니다. 경희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무서워. 괜찮아. 곧 도착해. 1시간 후 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이민국 가서 난민 신청하면 한국 가는 거야. 경희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였습니다. 2019년 10월 15일 경희는 태국 이민국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난민 신청하러 왔습니다. 북한에서 왔어요? 네, 알았어요. 잠시만 기다려요. 간단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름, 나이, 출신지, 그리고 수용소로 이송됐습니다. 며칠만 있으면 한국 갈 수 있을 거예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경희는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수용소 문을 열는 순간 경희는 경악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바닥에, 벽에, 화장실 앞에, 복도에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여기 어떻게 들어가요? 빨리. 경희는 밀려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기요. 자리 좀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반장이라는 여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 임신했는데요. 그래서요? 여기 다 힘든 사람들이에요. 알아서 자리 찾으세요. 경희는 당황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앉을 곳이 없었습니다. 저기요. 좀, 여기 자리 없어요. 저리 가요. 화장실 앞에라도. 거기는 더 안 돼요. 냄새나요. 경희는 결국 화장실 앞에 섰습니다. 서서 견뎌야 했습니다. 첫날 밤 경희는 서서 잤습니다. 아니,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편하게 누울 곳이 없었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계속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나 쓰러질 것 같아. 그때 배식 시간이었습니다. 경희는 플라스틱 그릇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다음 배식하는 사람이 국물과 밥을 퍼줬습니다. 경희는 그릇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콰당 국물이 쏟아졌습니다. 반장 머리 위로. 아! 반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희는 얼어붙었습니다. 인연이 너 죽고 싶어? 죄송합니다. 너 오늘 밥 먹지 마. 당장 꺼져. 경희는 밥을 받지 못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수돗물만 마셨습니다. 어느 날 경희는 다른 수감자의 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으악! 쿵!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경희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아! 조심해. 주변 사람들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경희를 일으켰습니다. 괜찮아? 일어나봐. 40대 중반의 탈북 여성이었습니다. 언니, 고맙습니다. 운동하고 올 테니까 여기 잠깐 앉아 있어. 그 언니가 자기 자리를 내줬습니다. 기둥 옆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아. 서로 돕고 살아야지. 한 달째 되면서 경희는 일부러 쓰러진 척 했습니다. 배 아파. 살려주세요. 경찰이 왔습니다. 경희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간단한 검진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병원 갔을 때 경찰이 짜증을 냈습니다. 이 여자 자꾸 아프다고 하네. 귀찮아 죽겠어. 대기실로 옮겨. 경희는 대기실로 옮겨졌습니다. 대기실은 20명만 수용했습니다. 천국이었습니다. 누울 수 있었습니다. 몇 주 후 새벽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배가. 경희는 옆 사람을 깨웠습니다. 언니, 나 애 나올 것 같아. 뭐, 지금? 네. 진통 간격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20분, 15분, 10분, 5분. 으악! 경희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힘줘. 더 힘줘. 옆에 있던 북한 할머니가 외쳤습니다. 경희는 있는 힘을 다해 힘을 줬습니다. 오전 6시 23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으앙! 아기의 울음소리가 수용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기가 나왔어. 할머니가 손으로 막을 찢어줬습니다. 아기가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태국 간호사가 왔습니다. 탯줄을 끊어줬습니다.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태반은 2층에 북한 간호사 있어요. 불러올게요. 2층에서 간호사가 내려와 태반을 빼줬습니다. 언니, 살았어요. 정말 다행이야. 경희는 살았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경희는 신생아실로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기들이 보였습니다. 태국 아기, 미얀마 아기, 캄보디아 아기. 모두 까만색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기만 하였습니다. 경희의 아기였습니다. 간호사가 손가락으로 표시했습니다. 3kg. 3kg라고요? 경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 지옥 같은 환경에서 어떻게 3kg가 나올 수 있을까요?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 아기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기가 아무것도 안 입고 있었습니다. 기저귀도 옷도 없이 그냥 맨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다행히 경희는 타월 한 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챙겨가라고 했던 타월이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타월로 아기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기는 따뜻했습니다. 경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아, 우리 아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희는 젖을 짜봤습니다.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실조 때문이었습니다. 으앙. 아기가 울었습니다. 배고파서 울었습니다. 경희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어떡하지? 옆방에 젊은 산모가 있었습니다. 20대 초반 미얀마 여성이었습니다. 모유가 넘쳐나서 버리고 있었습니다. 경희는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제발 우리 아기한테 한 번만. 여자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괜찮아요. 애 불쌍하잖아요. 아기는 그 여자의 젖을 빨았습니다. 꿀꺽꿀꺽 소리가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루는 괜찮았습니다. 이틀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그 여자가 거절했습니다. 미안해요. 우리 애도 먹어야 해요.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경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그날부터 아기는 계속 울었습니다. 으앙. 경희는 젖을 물렸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출산 5일째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히 한국으로 보내겠습니다. 임산부는 우선 처리됩니다. 10월 29일 경희는 윤호와 민준이를 데리고 방콕 공항으로 갔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정말 한국 가는 거야? 경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경희는 울었습니다. 살았다. 우리 살았다. 6시간 후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이야. 입국장을 나서자 통일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경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어, 한국 문화, 취업교육. 경희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2020년 2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LH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방 2개짜리였습니다. 우리 집이야.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준아, 윤호야. 저게 서울이야. 우리가 살 곳이야. 경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였습니다. 윤호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친구 생겼어. 정말? 이름이 뭔데? 준혁이랑 축구했어. 아이는 적응했습니다. 1년 만에 한국말도 완벽해졌습니다. 민준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엄마, 배고파. 민준아, 밥 먹자. 3kg로 태어난 아기는 쑥쑥 자랐습니다. 2023년 경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합격했어. 내가 합격했어. 요양원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200만 원. 한 달에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이야. 경희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경희 씨, 고마워요. 우리 할머니가 경희 씨 정말 좋아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더 잘할게요. 경희는 브로커를 통해 어머니에게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경희예요. 녹음 파일 속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살고 있니?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손주들 잘 키워. 엄마는 정말 괜찮다. 경희는 펑펑 울었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2024년 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 엄마 돌아가셨다. 친척이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경희는 일주일 동안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마지막 인사도 못 드렸어요. 손 한 번 못 잡아드렸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할머니가 하늘나라 가셨어. 그럼 할머니 이제 안 아파? 응, 이제 안 아파. 그럼 다행이다. 엄마 울지 마. 경희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고맙다 우리 아들들. 엄마가 너희가 있어서 살아. 2026년 현재 경희는 서울에서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윤호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태권도 2단입니다. 엄마, 나 11단까지 딸 거야.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하다. 사범 될 거야. 민준이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피아노를 배우고 있습니다. 엄마, 쇼팽 록턴 배웠어. 우와, 벌써? 한번 쳐봐. 아이가 피아노를 칩니다. 경희는 눈물을 흘립니다. 행복의 눈물입니다. 경희는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공부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 하고 싶은 거 다 해. 엄마가 다 지켜줄게. 엄마는 우리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 너희가 엄마 생명이니까. 너희 때문에 엄마가 살아있으니까.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동굴의 어둠, 집결소의 굴욕, 압록강의 차가운 물, 태국 수용소의 악취, 출산의 고통. 하지만 아침이 오면 괜찮아집니다. 엄마, 아침이야. 엄마 일어나. 아이들이 깨웁니다. 경희는 눈을 뜹니다. 아이들의 웃는 얼굴이 보입니다. 그래, 살아있구나. 우리 살아있어. 경희는 가끔 북한을 그리워합니다. 어머니를, 고향을, 그 시절을.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간다 해도 똑같이 선택할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2번의 탈북, 동굴, 집결소, 동남아 정글 행군, 태국 수용소, 그리고 3kg 아기의 기적. 서경이의 이야기는 한 여인의 처절한 생존기입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의 위대함에 대한 증언입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살고 싶었던 평범한 엄마예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해요. 이 땅에서 내 아이들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행복하세요.